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 지리산 깊은 자락,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박도현이라는 23살의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뽀드득거리는 눈소리만이 유일한 벗이 되어주는 깊은 산골의 정적 속에서 도현은 숨을 고르며 앞서 달아나는 사슴의 발자국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지요. 튼튼한 체격에 선한 눈매를 지닌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올곧은 성품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사슴의 움직임이 유난히 빠르고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에 집을 나선 사냥길은 벌써 반나절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지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병상에 누워 계신 늙은 어머니 강씨 부인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기침을 심하게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꼭 사냥에 성공해서 어머니께 따뜻한 고깃국이라도 해드려야 할 텐데. 도현은 어깨에 맨 활과 화살통을 고쳐 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에게 사냥은 단순한 생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철칙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배를 채울 만큼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고 절대 무분별한 살생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이 내린 소중한 것이니 함부로 해치면 언젠가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눈발이 더욱 거세지며 시야를 가렸지만 도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슴의 발자국은 점점 더 깊은 산속,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올라간 끝에 마침내 도현은 눈 덮인 바위 위에 서 있는 아름다운 암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슴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슬픈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무언가 애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듯했지요.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조용히 활시 위에 화살을 걸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고 이 거리라면 결코 빗나갈 리 없는 완벽한 사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활시 위를 당기려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사슴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마주하고 있자니 차마 활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추운 눈 속에서 저토록 애원하는 생명을 차마 거둘 수는 없지. 도현은 결국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사슴은 마치 고맙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안개처럼 하얀 눈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보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끼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소리에 섞여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도현은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바위 그늘 아래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픈 숨소리. 처녀는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곱게 수가 놓인 비단 저고리와 치마로 한눈에 보아도 양반과 규수의 거심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옷은 곳곳이 찢겨 있고 핏자국까지 선명했으며 가슴께에는 무언가에 베인 듯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시오. 도현은 깜짝 놀라 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자 처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극심한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바람에 흩날릴 듯 가냘픈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지체 없이 자신의 두터운 외투를 벗어 처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지금은 말씀 마시고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오. 도현은 처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등에 닿는 처녀의 체온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슴을 놓아준 선한 마음이 결국 또 다른 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지요. 도현의 집은 산골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한 소박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가 처녀를 업고 마당에 들어서자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에 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처녀를 업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도현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처녀는 누구인데 일이 다쳤단 말이냐? 어머니,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처녀가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으니 우선 몸을 녹여드려야 합니다. 강씨 부인은 아들의 올곧은 성품을 알기에 더 묻지 않고 재빨리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모자는 정성껏 처녀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약초를 우린 물로 상처를 닦아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지요. 아이고, 가여워라. 이런 험한 산 중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꼬. 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모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처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편치 않았습니다. 처녀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잊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의식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곱게 수놓인 홀레복,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채연. 한양의 명망 높은 재무 대신 윤 판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혼례날 아침, 채연은 원치 않는 혼인을 앞두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사내는 권세가인 권태진. 잔인하고 탐욕스럽다는 소문이 자자한 자였지요. 채연아, 이제 나갈 시간이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권태진의 목소리에 채연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홀로 남겨진 밤, 권태진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아비가 숨겨둔 재산 목록을 어서 내놓아라.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짓말.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내 아비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채연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권태진의 소행이었음을 말입니다. 아버지를 당신이 죽였군요. 그렇다. 그 고집센 늙은이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아서 말이지. 자, 이제 내 차례다. 권태진이 품에서 꺼낸 날카로운 단도가 채연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채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의 유품인 붉은 비녀를 움켜쥐고 그의 얼굴을 향해 힘껏 찔렀습니다. 권태진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사이 채연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온돌의 기운이 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정신을 차리셨군요.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도현이 김이 나는 죽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이 죽부터 드시고 기력을 차리십시오. 도현의 물음에 채연은 아직 기억이 온전치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녀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요. 며칠이 지나며 채연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도현과 강씨 부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지요. 채연은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도현의 모습과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풋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비녀에 찔린 상처 때문에 분노가 극에 달한 권태진이 수하인 김포교를 시켜 채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그 계집을 찾아내라. 반드시 살려서 잡아와야 한다. 윤씨 가문의 재산 목록은 그 계집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김포교 일행의 수색망은 점점 지리산 자락으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산에서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하고 불안한 낌새를 눈치챘지요. 어느 날 밤, 채연은 마침내 모든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과거와 권태진의 악행,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비밀 문서에 대한 모든 것을 도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때문에 도현님과 어머님께서 위험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가씨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잘못은 그 악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아가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후, 권태진은 채연에게 황금 10량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결국 도박빚에 시달리던 마을의 최서방이라는 자가 현상금에 눈이 멀어 김포교에게 도현의 집을 밀고하고 말았습니다. 나리, 강도현 그놈의 집에 수상한 처녀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요. 그날 밤, 김포교 일행이 도현의 집을 급습할 것이라는 사실을 엿들은 도현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채연 아가씨. 어서 뒷산 동굴로 피하십시오. 제가 저들을 막아보겠습니다. 도현은 활과 사냥용 칼을 챙기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마을 이장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도현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현이, 우리도 함께 싸우겠네? 평소 자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런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야 있나? 도현은 마을 사람들의 의리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김포교 일행은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물러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틀 후, 권태진이 직접 20명이 넘는 무력배들을 이끌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채연이 낸 상처가 흉측하게 남아 있었지요. 감히 내 앞을 막는 자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길을 비켜라. 더 이상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채연이 동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도현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권태진을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하늘의 정의를 가릴 수는 없는 법이요. 격분한 권태진의 명령에 무력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마을은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도현은 뛰어난 활솜씨와 민첩한 몸놀림으로 적들을 상대했고 마을 사람들 또한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마침내 도현은 직접 칼을 뽑아든 권태진과 마주 섰습니다. 치열한 결투 끝에 도현의 칼이 권태진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무력배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길고 길었던 악행에 막이 내렸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채연은 도현과 함께 옛 저택으로 가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권태진의 숙부인 권상서 일파의 부정부패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한양으로 올라간 채연은 아버지의 옛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임금께 상소를 올렸고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권상서 일파는 모두 처형되었고 윤판서는 충신으로 인정받아 사당까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렸습니다. 가문의 모든 것을 되찾은 채연은 가장 먼저 도현과 강씨 부인을 한양으로 모셔왔습니다. 도현님, 저와 함께 윤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도현은 채연의 곁에서 가문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아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모든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싹튼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성대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눈 속에서 사슴을 놓아주신 도현님의 선한 마음이 결국 저를 구하고 우리의 인연을 맺어준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행복한 날들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윤씨 가문을 더욱 번영시키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결국 승리한다는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실현된 것.